전체 GDP에서 그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대외 부문, 순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보시면 소비는 이제 과거에 비교적 높았었습니다. 60% 이상 됐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경제 규모가 굉장히 작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굉장히 작았었기 때문에 이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었던 것이고요. 보시면 이제 투자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데이터를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2020년이 끝나야 2020년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뭐 올해 정부 예산 규모, 정부 지출 규모도 500조가 넘었었고요. 그 다음에 예, 추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1년의 예산은 뭐 600조가 넘어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 지출 비중은 이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번 학기에 많이 하진 못할 거예요. 정부 지출이 늘어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다음에 뭐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 지출의 효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넷 엑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 봤었으니까요. 전반적인 트렌드는 자 이렇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expenditure approach에 이어서 income approach를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2018년에 한국 데이터를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뭐 1분기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들은 반드시 이제 경제 내의 모든 소득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프로덕트 어프로치든 뭐 익스펜디처 어프로치든 뭐 인컴 어프로치든 셋은 반드시 바이 컨스트럭션 셋은 반드시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 데이터인데요. 이것은 그래서 국내 총생산 GDP는 대략 1,900조 원 정도 됐고, 그 중에 이제 피용자 보수, 이게 그 웨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이고요. 임금 보수로 이제 돌아간 비율이 한 45.7%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잉여, 일종의 이제 프로핏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업 잉여, 이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윤은 대략 484조 원, 5조 원, 그래서 25%.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본 소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정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봤듯이 이건 우리가 투자를 총 고정자본 형성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뭐 총 자본 형성, 재고까지 포함시키면 총 자본 형성이고요. 뭐 총 고정자본 형성 다 괜찮은데요. 우리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이제 재고 투자가 재고 증감이 포함이 되었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은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상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고요. 총 고정자본 소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뭐 마모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depreciation 같은 형태로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혹은 retirement 19% 정도 되는데 이제 이 고정자본 소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소득 측면에서의 GDP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용자 보수, 일종의 이제 임금 소득, 그 다음에 영업잉여, 일종의 이제 이윤 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 놓은 것이고 여기 뭐 세금 들어갑니다. 생산세 혹은 뭐 수입세 같은 것들이고요. 고정자본 소모를 조금 더 보도록 하죠. 고정자본 소모 보고 다시 이제 앞에 슬라이드로 와서 노동소득 분배를 보도록 할 텐데요. 고정자본 소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감가상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둘을 사실은 정확히 같은 의미는 아닌데요. 이 둘을 그냥 같은 의미로 말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고정자본 소모와 감가상각을 그냥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혹은 뭐 고정자본 소모가 뭘 의미하냐면 자본이 생산 활동에 사용된 후에 제가 아까 컴퓨터의 예를 한번 들었었습니다. 컴퓨터를 어떤 기업이 구입을 해서 생산 활동에 투입하는 것이 이제 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컴퓨터는 생산 활동에 투입이 돼서 사용이 된 다음에 한 해가 지나면 여러분 컴퓨터 사서 써보시면 알잖아요. 한 해가 지나면 컴퓨터는 어느 정도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제 닳아서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모든 그 뭐랄까요? 모든 재원들이 리소스들이 우리가 이걸 이제 사실 자본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캐피탈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뭐 캐피탈 스탁. 예. 이런 자본이라고 그 뭐 컴퓨터도 사실 자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자본 스탁의 일부인데 생산 활동에 이용된 이후에 이제 일부가 마모되는 현상, 닳아서 없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감가상각 혹은 고정자본 소모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생각해 보시죠. 우리 호모 마즈 이그젬플로 돌아가서 심슨 부부가 오렌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미스터 번스에게 가위를 빌렸다. 미스터 번스죠. 이제 가위를 하나 빌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위 하나를 빌리는 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사용료는 사실 단순하게 에, 그, 에, 그 가위에 대한 사용료 자체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요. 1년 동안 만약에 가위를 빌려서 사용을 했다면 1년 뒤에 사실 가위가 처음 빌렸을 때 그 상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병원, 개인 병원 같은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치과라든가 혹은 뭐 안과라든가 이렇게 개인 병원 가보시면 비교적 굉장히 그 최첨단 장비들을 구입해 놓은 개인 병원들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뭐 MRI 촬영 기구라든가 혹은 뭐 CT 촬영 기구 이런 것들 치과 이런 데 가도 그런 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 안과 같은 데 가보시면 뭐 라섹 수술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병원이 구입한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런 장비를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 장비들을 대부분 다 리스를 하죠, 리스. 예. 일종의 렌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돼요. 매월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이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계약의 형태는 또 여러 가지겠죠. 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뭐 일정 뭐 그 기계를 그냥 병원이 가져갈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일정 기간이 끝나면 기계를 다시 뭐 빌려준 회사가 뭐 도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계약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이면 2년, 1년 뭐 2년이면 2년 그 최첨단 장비 기계들이 처음 빌릴 때 그 상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리스 사용료라고 하는 것에는 여기에는 뭐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여기에는 반드시 최첨단 장비들이 마모되는 마모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단순히 기계를 빌리는 사용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뭐 계약에 따라서 그 기계를 만약에 리스 회사가 회수한다고 했을 때, 예, 그 기계가 원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용을 했으니까 마모가 됐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사용료에 추가해서 리스 회사는 가져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위 하나를 1년간 사용하는데 사용료는 이제 오렌지 10개라고 한번 해보죠. 1년 동안 가위를 빌린 다음에 1년 뒤에 이제 가위와 함께 오렌지 10개를 미스터 번스한테 줘야 돼요. 사실 미스터 번스의 일종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위를 1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가위 뭐 이빨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위가 마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가 아니고 번스인데요. 네. 갑자기 왜? 미스터 번스에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오렌지 12개, 10개가 아니라 12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미스터 번스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사용료에 대해서 오렌지 10개를 받았습니다만 마모에 대한 보상으로 오렌지 2개를 추가로 받은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오렌지 2개가 바로 우리가 앞서 봤던 고정자본 소모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필드에 사는 주민들은 심슨 부부에게 노동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우리가 아까 봤었고요. 미스터 번스는 이제 가위라고 하는 자본을 사실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라고 하는 자본을 제공을 했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오렌지 10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위가 마모됐을 테니까 그 마모에 대한 보상, 고정자본 소모로 이제 오렌지 2개를 추가로 받은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슬라이드 페이지 9으로 가시면 고정자본 소모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용자 보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지표가 있는데요.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될까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최근에 한 60% 정도를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비교적 이 비율이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50%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2000년까지 꾸준히 상승했고 이제 최근에는 한 60%를 조금 더 넘고 뭐 최근에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은 대략 한 3분의 60%에서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60에서 한 70% 사이, 보통 한 3분의 2 정도가 거시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뭐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인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피케티 책 아시죠? 피케티의 캐피탈, 이런 책 같은 거 읽어 보시면 뭐 주로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소득 분배가 뭐 어떨 때 뭐 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그 이낙연 교수님이 그 피케티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 과목을 개설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폐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고 들어볼 만한 주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네. 근데 한국 사회에 지금 또 매우 중요한 이슈 가운데 또 하나인 것 같아요. 최저임금, 그 다음에 노동소득 분배율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슈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많이 다루진 않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자, 이제 생산 측면에서의 GDP를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들, 그 다음에 뭐 생산 측면에서의 GDP가 카운트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우리가 이제 GDP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섹션에서는 뭐 시간의 변화에 따른 GDP의 변화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현재의 GDP와 과거의 GDP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GDP와 다른 나라의 GDP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슈를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GDP와 관련해 이제 마지막 부분은 GDP는 최종 재화와 서비스들만을 카운트를 하지 중간 단계에 투입된 재화와 서비스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올해 생산된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한번 여러분 뚜껑을 열어 보시면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한 번쯤 열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뭐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컴퓨터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스트럭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도 안 해봤는데요. 한번 그 조만간 한번 컴퓨터 좀 고성능 컴퓨터가 또 하나 필요해서
이건 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그 컴퓨터를 굉장히 헤비하게 쓰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해요. 컴퓨터 CPU를 굉장히 많이 써서 계산을 하는데 거시경제학이 대부분 굉장히 인텐시브한 계산을 많이 하는 거시경제학을 제가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CPU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CPU가 아시겠지만 이제 그, 그 트레드 그 코어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CPU가 개발이 되잖아요. 이제 하나의 코어가 더 빠른 계산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코어를 뭐 이제 6개, 그다음에 8개, 뭐 헥사 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코어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CPU가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컴퓨테이션 할 때 CPU 코어 정도 하나 두 개를 쓰기 때문에 이게 CPU가 개발되는 방식과 제가 일하는 방식이 별로 이렇게 연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하면 여러 개의 CPU 코어를, 그러니까 thread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까를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 좀 고민을 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CPU가 아니라 GPU를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픽 카드를 쓰면 그래픽 카드를 쓰면 여러분 그래픽 카드 아시죠? 그 게임 할 때 그 많이 쓰는 건데요. 좋은 게임 하려면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알아봤더니 그래픽 카드를 좋은 걸 쓰면 컴퓨테이션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CPU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픽 카드에 탑재되어 있는 멀티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병렬 계산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자, 컴퓨터를 분해해 보면 하드 드라이브와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뭐 부팅하면 OS가 실행이 되겠죠. 뭐 네. 강의 노트에는 윈도우즈라고 썼는데 저는 이제 애플 컴퓨터를 써본 적이 없어서 뭐가 부팅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윈도우즈라고 썼고요. 이제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의 가치가 얼마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100만 원 컴퓨터의 가격입니다. 100만 원 플러스 하드 드라이브의 가격, CPU의 가격, 그다음에 뭐 메모리의 가격 더하기 OS의 가격으로 집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재화인 컴퓨터의 중간 과정에서 투입된 다양한 CPU, 메모리, 그다음에 뭐 하드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더블 카운팅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더블 카운팅은 주로 중고품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고 제품에. 그래서 해당 기간에 그 어떤 자동차든 주택이든 그것이 만들어진 시점에 이미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뭐 3년 전에 지어진 집을 지금 거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규 주택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고 파는 그런 매매 거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 없죠. 10억짜리 집을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10억짜리 집이 신규 주택이 아니면 GDP에 10억이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뭐만 카운트되냐면 부동산 중개에 참여한 중개인들의 그 중개 서비스 있죠. 중개 수수료 같은 게 있을 텐데 중개 서비스입니다. 중개 서비스에 대한 가치만 그 해의 GDP에 포함이 되고요. 이 10억짜리 집은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10억이 카운트되는 것은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에 만들어진 어떤 자동차를 지금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고 자동차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GDP에 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15년에 이 자동차의 가격이 생산된 기준에서 그 가격이 GDP에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 1,000만 원이 GDP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래에 수반된 어떤 서비스가 있겠죠. 뭐 중고 자동차 딜러가 제공한 여러 가지 이제 중개 서비스 같은 것들만 GDP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중고자동차 그다음에 과거에 지어진 집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시점에서 그 재화가 생산된 시점에서 GDP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뭐 주택 이런 것들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GDP에 포함이 되는 것들은 그렇다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 이외의 것들은 대부분 다 GDP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들은 사실상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일종의 기준이겠죠.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가, 거래가 되지 않는가. 가사노동, 그 다음에 자녀 양육, 그 다음에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 혹은 뭐 여러분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어떤 사업체에 뭐 방학이나 혹은 뭐 학기 중에 일을 좀 도와드리러 용돈 벌기 위해 뭐 잠깐 가서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 실제로 이런 것들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생산돼서 유통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GDP에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나타나지는 않고요.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들에서 보통 의료 기술이라든가 의료 서비스가 발달하게 되면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현격하게 늘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기대 여명은 70세가 되지 않고요. 60에서 한 70세 사이인데 만약에 이제 이런 국가들의 백신 접종이라든가 혹은 뭐 다양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 뭐 기대 수명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상당한 편익이 발생할 텐데 이런 것들은 사실 GDP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북한만 해도 그렇죠. 북한의 기대 수명이 60세, 65세가 좀 되지 않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랑 한 20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20년 정도 일찍 평균적으로 사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가 북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상당한 편익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은 GDP에 반영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미세먼지의 문제라든가, 최근에는 뭐, 우리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뭐 미세먼지 문제가 사실 주요한 정책 이슈로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환경 오염, 뭐 하천 오염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GDP를 낮추진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표현을 넣었고요. 물론 이제 간접적인 형태로 GDP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리소스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거 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시출을 하면 사실상 GDP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동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원유를 생산을 해서 그것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시추가 되면 GDP에 반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름을 퍼내면 리저버는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의 양은 점점점 줄어들 텐데 일종의 럼섬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시추하면 GDP가 늘어나는데 매장량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정확히 매장량을 예측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그럼 사실 매장량이 줄어드니까 GDP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원의 총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GDP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 someday 매장량이 없어지게 되면 다 고갈되어 버리면 더 이상 시추할 수 없을 때 뭐 GDP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까지 GDP를 측정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문제는 사실상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GDP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한국의 GDP를 비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919년 그러니까 20년을 살고 있지만 20년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1909년과 1919년을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지금과 10년 전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뭐 10년 동안 뭐 기술 진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10년 동안 사람들의 선호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10년 사이에 어떤 기업들은 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또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해서 비교적 어떤 뭐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매우 많은 변화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GDP 비교에 있어서 우리의 사실 관심사는 뭐냐면 가격이 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2009년보다 2019년에 분명히 GDP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았었다면 우리 정말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10년 동안 GDP가 늘어나지 않은 나라들이 더러 있겠죠.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든가 혹은 뭐 남아메리카에 있는 몇몇 국가들은 사실상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10년 사이에 GDP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동의 일부 국가들 내전으로 고통받는 그런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가격 변화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이 10년 동안의 GDP의 증가가 혹은 더 많이 생산했기 때문인 것인지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의 태스크는 서로 다른 두 국가의 GDP를 비교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의 GDP와 미국의 GDP를 비교하고 싶습니다. 또 혹은 한국의 GDP와 뭐 캐나다의 GDP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떤 조정이 필요하냐면 한국의 GDP는 이제 원화 단위로 표현을 할 텐데 원화를 US 달러로 변환을 하든가 자, 이 경우에 또는 캐나다와 비교하고 싶다면 원화를 캐네디언 달러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두 번째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08년과 2018년의 GDP를 비교하는 건데요.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다면 2008년보다는 당연히 2018년의 GDP가 더 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더 많은 재화와 더 많은 서비스를 생산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2008년과 2018년 사이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GDP는 이제 제가 시장 가치로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가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이 둘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술 진보라든가 어떤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라든가 어떤 소비자들의 선호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났을 거예요. 이제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분해하는 것은 사실 이제 저희들의 영역이고요. 여기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물가 상승에 의해서 촉발되는 GDP의 증가를 한번 배제해보자, 한번 빼보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나라의 화폐 단위가 다를 텐데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 말고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은 다 유로를 사용하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대다수의 국가들은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화폐를 적용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두 번째 이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명목 GDP라고 하는 것과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명목 GDP고요. 그 다음에 실질 GDP.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nominal이라고 하고요. nominal GDP. 그 다음에 실질 GDP는 이제 real GDP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real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건 뭐 진짜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다 실질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실질. 그러니까 real GDP, 실질 GDP고요. 명목 GDP는 이제 nominal GDP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nominal GDP와 실질 GDP를 이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해 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GDP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이 되었을 텐데 그것들을 2019년의 가격으로 측정을 한 것이 바로 명목 GDP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2008년, 2018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2018년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8년의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2018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2018년의 가격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2018년의 가격이 사용된 것이고요. 그럼 2008년의 GDP는 어땠을까요? 2008년의 GDP라고 하는 것은 2008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2008년의 가격을 사용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벌써 이 둘을 비교를 할 때 다른 가격이 사용이 된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이슈가 바로 뭐냐면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해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가격의 변화가 2008년, 2009년, 2018년까지 가격의 변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은 실물 단위로 표현한 GDP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실질 GDP의 물가 수준을 곱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거시경제학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 표현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단순화되어 너무 심플리파이 되어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 보시죠. GDP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모아서 우리가 측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꼭 실질 GDP 하나, 명목 GDP 하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이 이그젬플을 보시죠. 스마트폰만 37대를 생산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대에 뭐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실질 GDP가 바로 뭐냐면 스마트폰 37대예요.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로 실질 GDP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 명목 GDP는 뭘까요? 거기에다가 가격을 곱한 것이 바로 명목 GDP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생산하는 재화가 단 하나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생산되는 재화의 여긴 퀀터티고요. 수량. 죄송합니다. 퀀터티. 이건 퀀터티고요. 거기에 가격을 곱해서 명목 GDP를 우리가 프라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서는 재화를 단 하나만 생산하는 그런 국가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아까 실질 GDP를 Y라고 한번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돌아가 볼까요? 페이지 19에서 제가 이렇게 Y라고 한번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마치 어느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가 이렇게 Y라고 한번 표현해 보자는 것이죠. Y. 자, 이 Y는 제가 대문자로 썼는데요. 명목 GDP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명목 GDP 예를 들면 2000조 이렇게 Y는 2000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2000조라고 하는 것을 마치고 2000조라고 하는 Y를 어떤 가격 하나와 실질 GDP라고 하는 변수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P, 그 다음에 실질 GDP라고 하는 small y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simplify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수히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냈는데 그걸 단순하게 small y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해 연도, 그해 연도의 어떤 가격을 우리가 하나의 변수인 P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명목 GDP 2000조라고 하는 Y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GDP를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